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경제팀에 직을 걸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막판 지지세 끌어모으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처음으로 의원 연찬회를 열고 당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글쎄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밝은 소식은 아닌데요. 고용 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워낙 큰 현안이고 국민들의 관심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자리 정책에 관한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정부의 실책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첫 언급까지 이렇게 했다고 보였는데, 글쎄요, 이 소득주도 성장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잠깐 행간에 읽혀졌습니다. 김 대변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을 포함해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벌어졌던 일들을 수습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최악의 그런 고용 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겁게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그 결과치들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점을 저희는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실패했고 그것을 폐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 재벌 중심의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와 성장은 양면으로 같이 가져가야 될 문제이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든 세 마리 토끼든 다 같이 해서 국민들의 그런 그 일자리 문제나 아니면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고요. 특히 초저 출산율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그런 전반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지,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정말 트집 잡기 시기로 가서는 정치권 전반에 걸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것 아니나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저께 그 직을 걸고서라도 일자리에 대한 그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다음에 엇박자가 아니라 어쨌든 각각의 그 이제 정부나 청와대가 정말 원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누구의 탓을 한다거나 내지는 뭐 그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인을 겨냥해서 주유소 습격 사건 예를 들면서까지 뭐 한 놈만 팬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좀 구태의연한 것 아니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은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그 해법을 찾는 데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래서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 우리 김 대변인 말씀 중에 첫 했던 이야기가 이제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결과물. 이제 모포 수준권 9년의 어떤 잘못된 그런 정책들이 지금의 영향이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당 쪽 입장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좀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이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약간의 그 변화는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또 각종 그 정부 재정 확대 정책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은 돈을 푼 만큼의 또는 그보다 뭐 하여튼 뭐 최소한이라도 약간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이 정책이 구조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리고 옳은 정책이어서 거기에 재정을 퍼부었을 때 그게 몇 배로 이렇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연말 연초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기 때문에, 벌써 54조 원이 풀렸기 때문에 전혀 효과 안 나타난다면 그건 정말 국민이 분노할 노릇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서 의존할 만한 우리 정부의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의 기축 정책으로 밀고 갈 만한 그런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인데, 문 대통령께서도 약간의 이제 인식 전환을 이제 보여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제기가 됐을 때도 한 90% 정도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인식의 변화가 없었는데, 그 뒤에 홍장표 경제수석을 바꾸면서 약간 본인도 좀 고민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고, 또 어제 수보 회의에서는 또 충분치 못했다. 그리고 마음이 무겁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결론은 보면은
안 바꾼다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책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그리고 세금이 계속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재정을 더 확대해라 말씀하시는 건 결국 이 정책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고, 또 팀워크를 경제팀 간의 팀워크를 강조했는데 그 팀워크 강조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렇게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져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은 그대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그저께 일요일 날 긴급 당정청 회의 때 열렸을 때도 고용 쇼크 때문에 정말 당정청이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정책에 대한 고민 또는 방향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불러 모았는데 결과는 아니었고 어제 수보회의 대통령 발언도 아니어서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계속 이어나가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경제 라인이 함께 팀워크를 단합을 해서 같이 해라라는 이야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다른 방향을 주장을 했었던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경고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처해진 조건과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이것이 불협 포함이 돼가지고 도저히 하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기 논란이 되는 때문에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다르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통일부에서 통일을 주장할 때 외교부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국방부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부처 안에서도 한국은행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기재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얘기가 하나의 사안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융화를 이뤄내라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좀 마련하라, 입안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만나고 중소상공인을 만나고 또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만나는 당의 입장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정책을 입안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받아들여서 쓰는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부처의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는 것이 또 청와대인데, 이것이 각각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삼각편대를 이뤄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뭐냐. 근데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소득을 주도하는 성장보다는 좀 재벌의 입장이나 특정 기업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정권의 입장에 서가지고 국책 사업을 했던 것들이 지금 그 폐해나 잘못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보고 가야 될 길을 천천히,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신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과의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내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노사정이 모여서 논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시작했고 1년이 됐고 그 성과에 대해서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제 빨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국민들의 요청도 있는 거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당장의 최저임금 때문에 매우 힘들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당은 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그런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조율해서 결과치를 만들어내자라는 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야당에서 계속 이제 또는 일부 언론에서 뭔가 이 1년 만에 했던 그 과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런 건 아닌 거라고 보고요. 불과 1년 전에 대선 경선할 때 최저임금은 공이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밑으로까지 내려가서 적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고,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제적인 요인도 있고 정책적 요인도 있고 다각적인 요인들을 다 살펴보면서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라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는 직시하고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 해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같은 이야기를 한 거다. 오늘 이제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정책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강조점을 서로 달리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개선과 수정을 언급을 했고, 장하성 실장은 이제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실장의 이야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문제를 지켜보다가 정말 안 되면 개선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유 맥락을 잘 모르겠는데 좀 더 이걸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은 이야기로 청와대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하자면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장하성 실장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준 거고 지난번에 홍장표 수석을 내려앉힐 때 1차 시그널을 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장 실장 자신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실장 그대로 유임시키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장 실장의 참모이기도 한 경제수석을 바꾸면서 이제 일단 신호를 준 게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혁신성장을 제대로 한번 해봐라. 청와대에서 밀 테니까. 당에도 내가 좀 계속 주문을 하겠다. 당 안에서는 사실 혁신성장의 핵심인 그 규제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분들이 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규제개혁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을 막는 데 있어서 최선봉에서 활동했던 분, 예를 들면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뭐 또 이하경 의원이라든지 또 그 박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주당일 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규제개혁과 또 혁신성장,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드는 일에 막아왔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여당이 집권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혁신성장 해라. 그걸 위해서 규제개혁 좀 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막고 있거든요. 킹급 의총 때도 그분들이 그 막는 바람에 당론으로 채택하려던 당 지도부, 홍익표 원내 지도부에 그것이 막혀버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어쨌든 해볼 테니까 김 부총리가 혁신성장 제대로 해보라고 이제 기회를 준 거죠, 마지막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김 부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혁신성장이든 공정경제든 그 소득주도 성장이든 간에 전체적인 경제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자기가 산행탑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 정책의 큰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산행탑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자기가 산행탑이고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데 혁신성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당 안에서 막혀가지고 제대로 지금 빨리 속도가 안 나고 있고 야당도 협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여당 안에서 막혀가지고 속도가 빨리 안 나고 있고 또 속도가 나더라도 성과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 반면에 당장 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주도 성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이걸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직을 걸 생각은 있는데 직을 걸고 할 만한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소득주도 성장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혁신성장도 당을 제대로 대통령이 설득해가지고 당 안에서 안 막히도록 해주면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자기가 옷을 벗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직을 걸으라고 하니까 김 부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거 아닌가. 그걸 대통령께서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이 싶습니다. 걸리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어서 좀 더 답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서 이제 대변인께서는 여러 번 야당의 이런 태도, 뭐 이런 비판적인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른 판단인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좀 더 지켜보고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반대로 좀 여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금 이 고용 쇼크 사태는 오히려 과거 보수 정권 10년에서 만들어냈던 문제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저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워낙 형편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뭐 과거 정권 탓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해하고 아 맞다 그 때문이다 지금 정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제가 거의 없다고 보고 당장 지표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요전 직전 정부 때 50만 5천 명이 그 일자리가 창출되던 시기에 이 정부는 지금 5천 명으로 100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5만 명도 아니고 5천 명으로 떨어져. 이걸 보고 청와대도 사실 쇼크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 당정 회의도 하고 대통령께서 수고 회의도 하면서 이 약간의 변화된 입장을 말씀해 주신 것도 그만큼 쇼크가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2번 연달아서 하고 또 근로시간 단축을 또 강제적으로 하기 직전에 작년의 지표는 고용 지표는 또 새 정부 지표가 또 괜찮았어요. 그럼 작년에 지표가 괜찮았던 거는 그럼 지난 정부보다 잘하는 겁니까? 지난 정부 작년에 좋았을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다가 올해 나빠지니까 지난 정부 탓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그건 안 맞은 거고 예. 또 당장 그 재정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 22조 투입해가지고 4대강 만들어서 지금 그 많은 공격을 했지만은 지금은 4대강이 가뭄 또 홍수 이런 그리고 이제 경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54조 원을 갖다 드렸는데도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걸 보고 국민들이 지금 개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그건 좀 지나치다. 그리고 그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여당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지 국민의 공감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4대강 얘기를 성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점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조업이나 자동차나 그다음에 지금 선박이나 이런 문제가 자동차 산업에 의해서 그 고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올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인터넷 뱅킹 또는 뭐 쇼핑몰, 인터넷 쇼핑 이런 그 구조의 변화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일해야 될 곳에 대해서 기계가 일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적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잘못된 것이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시간이 걸려서 둔화된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산업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죠. 어제부터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전당대회는 25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판세를 여쭙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득표 전 열심히 새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7개 시도당 개편대회를 마쳤고 그다음 후보들 연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TV 토론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 25일 날 전당대회를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하는데 어제 오늘 권리당원 저희가 71만 명 권리당원이고요. 일반 당원이 한 240만 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여론을 온라인상으로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정이 될 텐데 대표가 확정이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이 됐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여당의 2기가 등장한 2기 상황에서 지금 치러지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고 지금 있는 당정청의 그런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들의 그러니까 민심을 잘 반영하는 그런 대표를 뽑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한 5일 동안의 기간에 각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 3분과 그다음에 8분의 최고위원들이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현재 보시죠? 이번에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이고요. 어저께 워크숍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를 도모하지만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는 그러니까 저희 당원이 아니어도 문재인 정부가 잘 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만큼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역대 당대표 선거 중에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던데 실제로 보시기에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대변인이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누가 당선이 되든 민주당 지지율이 요즘 좀 하락하고 있고 뭐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이기 때문에 많은 좀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숙제로 있다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있었던 그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굉장한 관심을 모았는데 왜 모았냐면은 후보들이 다 수평적 당청 관계, 당의 독립적인 위상, 그리고 당의 민주화, 그리고 제 목소리 내는 당, 이걸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가지고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해도 되는가, 그리고 저렇게 해서 당대표가 될 수 있는가 했는데 그렇게 주장한 분들이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대부분 다 되셨어요. 서청원 대표하고 한 분 정도만 친박계에서 당선되고 그래서 이거 좀 직분당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관전자로서 보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거의 다 이제 친문이고 범친문이고 또 친문표를 잡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만약에 지금 이 기조가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난 뒤에 민주당의 운영 기조로 그대로 가버리면은
같이 그 정부가 어려워질 때 당도 같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지율 변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끼고 조금 이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당에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한다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거나 그러면서 문제를 또 정부에서 못하는 이야기를 당에서 해주고 또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러면서 야당도 또 설득해주는 그런 역할, 정치력, 독자적인 또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역할을 해준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2기, 3기를 원만하게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 하는 게 다 옳다. 심지어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인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도 경제 대표를 내세운 김진표 당대표조차도 지금 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문제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딴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김진표 대표가 돼도 소득주도 성장은 당 쪽에서 뭔가 이렇게 정책 수정 제안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지금 그게 이 정부의 핵심적인 부담되는 정책, 논란되는 정책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을 때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당의 독자성도 있고 대통령에게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같이 어려울 때 같이 그렇게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쪽으로 가느냐가 이게 거기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부나 청와대나 당은 근본적 차이가 아니라 처해진 조건에 있어서 이 차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혜진 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근본적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성장과 혁신 성장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계층과 어떤 한 계급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을 주도해 왔다라면 이제는 소득을 주도해서 분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문제든 주 52시간의 문제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공유해내는 사회가 만들어져야지 특정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그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었지 않습니까? 전체 국민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익 또는 기업의 이익 또는 잘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데 이것은 근본적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생 법안도 계속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소상공인의 문제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그런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잠자고 있습니다. 법안 문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노력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본적 차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같은데 강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차가 더 강화되는 걸 해소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 또는 최저임금 인상을 한 근본 취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이 잘 못 되는 바람에 정말 그 양극화의 가장 피해자인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비정규직을 비롯한 이런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계층에서도 대기업의 사용자들은 아무 상황이 없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조그마한 가게 한다는 것 때문에 사용자라고 월급을 준다는 입장이 그뿐인데 그 사람들이 대기업은 아무 타격을 못 입는데 사용자들 가운데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가 더 강화되고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부가 이걸 좀 심각성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 앞으로 대표 선출될 텐데 어떤 숙제를 안게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두 분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25일 날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의 무게감만큼 많은 숙제를 안게 되는데 어떤 인물이 선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연찬의 얘기 짧게 하고 저희들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김 대변인 그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 쇄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집니다만 인적 청산 부분은 이게 쉽게 이렇게 합의를 도출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뒤로 미뤄지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저께 이제 연찬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좌표를 띄운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말의 성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가치가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적 청산에 대한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안고 있는 친박과 비박의 그런 그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죠. 그것이 이제 공격의 화살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한테 이제 임시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은 맞다.
그러면 법안으로 잘못되고 있거나 고쳐야 될 것을 같이 고치면 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 포용, 안전한 평화, 약자, 소수자, 인권 등을 제시했는데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하는 방향과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경제 수장들 다 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특검을 통해서 또 그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또 삼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계속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면 협력하면 되고 정치권에서 법안 처리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포용하겠다, 성장하겠다 또는 공정하게 하겠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새로워져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보수 가치를 넘어선 시대 흐름에 맞고 국민들과 소통이 되는 그런 새로운 보수 가치 노선을 정립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된 내부 분열의 요인이 됐던 당권의 집중 그리고 이제 그 공천권의 이 전횡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민주화하고 분권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외부의 보수 인력들을 갖다가 더 충원해가지고 이제 당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것 이거 세 가지가 중요한 과제인데 노선 가치 정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친박 비박이 지금 부딪히죠. 그리고 그 당권 그 총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당권을 내려놓고 분산시키고 민주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먼저 그 당권에 가까이 가 있다는 쪽에서는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해가지고 당의 역량을 배가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분들이 들어오면은 자기 지역하고 충돌되는 분들이 다 지금 들어오는 걸 결과적으로 막기 때문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이걸 해내면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순항하고 또 당도 새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하나 과제가 쉽지 않아 보여가지고. 비대위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